서평 열하일기 지연이 박지원, 옮기니 김혈조, 돌베개 출판사. 열하일기는 중고등학교 시절 역사 시간에 복학파로서 박지원, 박재가 홍대용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을 함께 외우고 시험을 쳤던 기억밖에 없다. 독서 토론을 기회로 여러 회원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읽은 열하일기는 압록강에서 열하까지 오가는 동안 저자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에 후대를 사는 한 사람의 독자로 책으로나마 기행에 함께할 수 있었다. 돌베개에서 출간한 열하일기는 3권짜리로 1500쪽이 넘는 분량이지만 읽다 보면 240년 전 조선시대로 돌아가 연암과 함께 여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1780년 정조 4년 연암이 44세 때 청나라 걸륭황제 칠순잔치에 축하사절단으로 삼종형인 영조의 부마 박명원을 따라 비공식 자격으로 중국을 가게 된다. 1780년 정조 4년에 연암이 44세 때의 청나라 걸륭황제 칠순잔치의 축하사절단으로 삼종형인 영조의 부마 박명원을 따라 비공식 자격으로 중국을 가게 된다.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의 대장정 기간 동안 겪었던 수많은 경험을 기록한 열하일기는 세계 최고의 여행기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하여 읽을수록 감동이 북받쳐온다. 우리나라에 없는 청나라에 앞서가는 문명을 혹여 놓칠세라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전달하고자 한 연암의 피나는 열정에 눈물겨운 감동과 탄성이 절로 나온다. 열하일기 1권에서는 의주를 출발해 압록강을 건너 국경의 시작인 책문을 거쳐 열흘을 가도 산이 보이지 않는 요동불판과 청나라가 처음 수도를 정한 심양, 만리장성의 시작점인 산해관을 거쳐 황제가 사는 북경에 도착했으나 황제는 여름 휴양지인 열하의 피서상장에 머무르고 있었으니 예전에 없던 천하의 두뇌가 모인 열하까지 가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많은 이야기를 5편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이 권은 열하에서 경험한 신세계를 11편으로 나누어 세세하게 기록하였다. 티베트 불교를 접하고 판첸라마를 만나 아련하는 것들에 대한 황제의 속셈도 알아차리는 연암의 통찰력이 보인다. 황제의 생일잔치가 세계적인 행사로 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러 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연암은 청나라가 실상 세계제국의 중심임을 제대로 파악한다. 하인들조차도 청나라를 오랑캐의 나라라고 얕보고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조선의 사고가 얼마나 어리석으며 한심한 일인가를 깨달으며 통탄한다. 3편은 청나라의 다양한 사회상을 10편으로 기록했고 9편의 보유편에서는 청나라 인사들이 연암에게 보낸 감동적인 편지까지 들어있다. 당시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과학, 기술에 이르기까지 전 생활상을 열하일기를 통해서 다 들여다볼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조선에 변화되지 않고 틀에 박힌 답답한 정치 현실을 애통해하는 연암의 심정도 피부에 와닿는다. 연암이 여행 중에 느낀 문화적 충격은 만약 중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인생을 헛되이 살 뻔했다고 할 정도로 컸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궁궐이나 찬란한 건축물들, 아름다운 풍광보다는 사람이 살아갈 때 밑바닥에 가장 필요한 것, 즉 의식주의 기본을 둔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는 그의 근본 성품은 압록강을 건너가, 즉
의식주의 기본을 둔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는 그의 근본 성품은 압록강을 건너기 전부터 알 수 있다. 국경을 넘을 때 청나라에 들어가서는 사용할 수 없는 돈으로 술을 사서 하인들과 말을 위해 비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잔을 가득 따라서 첫 번째 기둥에 부어 이번 여행이 무사하길 스스로 빌고 또 한 잔을 채워 둘째 기둥에 부어 장복과 창대를 위해 빌었다. 호리병을 흔들어 보니 아직 몇 잔이 남았기에 창대를 시켜 땅에 붓고 말을 위해 빌게 했다. 나는 삼류선비이다. 나는 중국의 장관을 이렇게 말하리라. 정말 장관은 깨진 기와 조각에 있었고 정말 장관은 냄새나는 똥그름에 있었다. 스스로를 남에게 손을 벌리거나 이것저것을 빌리러 다니는 삼류선비라 칭하였다. 똥이 더러워 피하기보다는 그것들이 유용한 쓰임을 보면서 항상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였으며 수레, 온돌, 벽돌의 대량 생산으로 경제활동의 유익함을 보았다. 청나라의 우수한 신기술을 배워 실생활에 이용하여 백성들을 궁핍함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연하의 극렬함은 절절하였다. 그래서인지 사물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섬세하고 예리한 촉은 상상을 초월한다. 같은 눈과 귀를 가졌으나 보는 방법이 다르고 듣는 방법이 다른 연함은 건의와 체면 속에서 자신들이 아니만을 생각하는 권세가들과는 달리 사고의 틀을 깰 줄 아는 연함이야말로 인류 선비였다. 청나라 장래의 제도를 알기 위해 초상집을 기웃거리다 상주에게 문상객으로 오해받아 조의금을 내고 문상까지 하게 되는 웃지 못할 일에 이르기까지 연함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다. 폭염과 폭우와 싸우고 기상천외한 사건 외에도 새로운 것이 있으면 며칠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야마는 열정이 있었기에 연함은 지금까지도 위대한 거인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 압록강을 건너 40여 만에 북경에 도착했지만 황제는 북경에 없었고 열하에 있었다. 다시 황제가 있는 열하로 무박 나흘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가니 말도 더위를 먹고 많이 죽고 사람들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다. 하룻밤에 강을 9번이나 건너야 되니 말이 한 번이라도 곤두박질 치면 그대로 강바닥으로 빠지게 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연함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다. 나는 오늘에서야 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도다. 마음에 잡된 생각을 꺼는 사람, 곧 마음에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귀와 눈이 탈이 되지 않거니와 귀와 눈을 믿는 사람일수록 보고 듣는 것을 더 상세하게 살피게 되어 그것이 결국 병폐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강물을 땅이라 생각하고 강물을 옷이라 생각하며 강물을 내 몸이라 생각하고 강물을 내 성품과 기질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까짓것 한번 떨어지기를 각오했다. 그랬더니 내 귀 속에는 강물 소리가 드디어 없어져 무릇 9번이나 강물을 건너는데도 아무런 근심이 없었다. 여기에서 보듯 소리와 빛깔이란 마음 밖에서 생기는 바깥 사물이므로 보고 듣는 것이 문득문득 병폐를 만들어낸다고 연함은 말한다. 책은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라고 한다.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조선에는 박지원이 있다고 하는 말처럼 학문을 좋아하는 연함의 넓은 식견이 조선 사신단에 포함되어 중국을 여행하면서 오히려 중국의 식자청을 능가하는 박학다식함을 보여주었다. 꼼꼼한 기록과 지금과 견조 뒤지지 않는 묘사가 1년 내내 감동을 일게 했다. 열하일기 속 연함의 발자취를 쫓는 올 한 해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었고 앉아서 한 여행 중의 최고였음을 고백한다. 더 늦기 전에 열하일기 코스로 초대한다.